일단 신도시 상가는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상가에 들어있는 임대료가 10년 뒤에도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거 투자를 했을 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아파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투자에서는 돈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세금만 나오죠, 실제적으로. 근데 건물 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건물 투자할 때는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건물 투자라고 하면 이제 이 책처럼 이제 30대 건물주는 정말 불가능하고 좀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몇 억씩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인식이 보통 일반적인데요. 평범한 뭐 중산층이 접근 불가능한 정도로 보통 큰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주는 있는데, 이 건물 투자할 때 좀 필요한 적정한 시드머니, 최소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시드머니로 있어야 된다라는 규모가 있다면 얼마 정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방송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었는데, 이 시드머니라는 개념 자체가 또 건물을 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도 지역별로 그리고 평수별로 다양하잖아요. 건물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022년도에 통계를 보면 30억 미만으로 건물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거든요. 대략 한 70% 정도가 좀 팔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법인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시드머니가 다 10억 안쪽이거든요. 10억 안쪽이라고 했을 때 보통 대부분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나오는 시드머니 정도가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드머니 자체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큰 금액도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3억이든 5억이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도 뭐 10억 미만짜리 건물도 많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20억 쪽으로 건물을 샀기 때문에 20억 쪽 안쪽에 건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드머니 얼마 뭐 이거를 내가 목표를 세우다기보다는 내가 현재 만들 수 있는 시드머니가 얼마일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뭐 적게는 1억이 되든 내가 어떻게 레버리지를 충분히 이용해 가지고 건물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금액을 어느 정도 목표를 둔다기보다는 내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책정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건물을 보고 서치를 해가지고 내가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당장 시드머니 모을 걱정보다는 그래도 현재 최대한 어느 정도를 이제 시드머니로 가용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좀 고민해보자. 그리고 생각보다 이 건물이 시드머니 10억 이내 아니면 20억 이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종선 저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에서 무주택자가 약 40% 정도의 한국에서, 무주택자라면 첫 부동산 투자는 그래도 자기 명의의 아파트 투자로 시작하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뭐 여러 번의 청약을 시도 끝에 지금의 좀 아파트 투자에도 성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같은 시기 부동산 약세장에서도 이런 청약에 대한 시도가 계속 유효한 그 투자 전략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청약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파트를 구매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뭐 청약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때도 뭐 꼭 청약만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일반 매매도 다 알아봤고, 그리고 저기 무주택자님들에게 조언을 하나 해주자고 하면은 꼭 청약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그거는 저는 일단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라. 뭐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내가 지금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뭐 내가 건물 투자에 관심이 있다 하면 건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일단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친구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뭐 부동산 질문을 가끔 들어오면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면은 뭐 나는 아직 돈이 없다, 뭐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돈 모으는 동안 아파트 값이 저는 자산은 더 빨리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오프라인 강의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일 거예요. 보통 시드가 없으면 시드가 없는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 시드가 또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의 방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라도 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경험을 많이 해봐라. 그러면 길이 보일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김종성 저자님은 또 첫 아파트를 마련하신 뒤에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 쪽 경매 투자로 나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배우신 부분도 있고, 뭐 투자 수익을 뭐 즐기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상가 경매 투자하셨을 때 좀 경험담 이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뭐 첫 투자는 좀 실패한 투자를 했고요. 뭐 그게 일단 그때는 당장
그 월에 얼마씩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에 너무 조급했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좀 조급한 마음에 해서 좀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일단 빨리 사고 싶다는 마음에 경매 같은 거를 많이 입찰을 해보면 일단 제가 원하는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매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경매를 계속 트라이 하긴 했지만 경매도 하면서 이제 급매물 위주로 상가들을 많이 찾아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뭐 신도시에 있는 화성시에 있는 상가를 하나 산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화성 신도시라고 하면 보통 뭐 향남, 봉담 뭐 이런 네. 곳인데 사실 신도시 상가라는 게 뭐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신도시 상가 특히 분양 상가는 좀 어렵다. 요즘 그쵸. 예, 고분양가에 힘들게 된다. 수익률 안 나온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실제로 신도시 이런 상가에 뭐 금매든 아니면 분양이든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할 점 그리고 팁이 있다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신도시 상가는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지금 상가에 들어있는 임대료가 실제 나중에 내가 10년 뒤에도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신도시 분양 상가를 가보면 그 분양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그 분양가에 맞춰서 측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이걸 10억에 팔고 싶으면 그거에 뭐 4.5% 수익률에서 임대료가 얼마다.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입지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미래 쪽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 입지가 너무 좋은 분양 상가가 나와서 이게 정말 가격만 맞으면 계약을 하려고 갔는데 한 11평, 1층 11평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대료가 그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450 정도 생각하고 한 4% 중반대 수익률 나온다 얘기를 하는데 임대한 업종이 컴포즈 커피 뭐 이런 저가 커피예요. 그럼 사실 저가 커피가 11평에서 450의 임대료를 내려면 이게 가능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450이면 보통 임차인들이 임대료 측정할 때 한 매출의 10에서 15% 정도를 임대료로 측정을 한다고 보면 월 매출이 그래도 한 4천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컴포즈가 월 매출이 4천 이상 나오려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고 13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려면 거기 커피 단가가 뭐 한 3천 원 정도라고 봤을 때 하루에 4,500잔 뭐 한 4천 잔 이상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상권에서 하루에 매일매일 그것도 뭐 평일 주말 평균적으로 커피 4천 잔을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 이 분양가가 진짜 가능한 임대료인가 아닌가. 사실 그거를 판단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것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신도시 상가는 오히려 이렇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다닐지가 딱 사실 구도심보다는 훨씬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길이 딱 반듯반듯하게 나 있기 때문에 정말 입지 좋은 상가랑 뭐 그런 걸 찾는 거는 오히려 신도시가 훨씬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임대료가 가능한 임대료냐.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옆에 상가가 예를 들어 뭐 11억에 분양됐는데 여기 지금 떨어져서 지금 8억이에요. 3억 싸요. 이거 진짜 싼 겁니다. 근데 보면 진짜 실거래 11억, 12억 찍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 3억이나 싸면 이거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진짜 안 돼요. 왜냐면 그게 8억이 떨어지는데 그게 바닥일지 아니면 더 지하실이 남아있는지 그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경매 때문에 이제 입찰하려고 조사하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봤던 상가가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 검토할 때가 11억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업자분이 가짜 임차인을 맞추고 그 감정평가도 뻥튀기 해서 대출도 한 10억 정도 그리고 가짜 임차인이 뭐 임대료 410 받을 수 있다. 보증금 1억 하면 내 돈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한번 보러 갔던 건데 지금 경매가 그게 2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3억 9천이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 임차인도 그때 제가 3년 전에 갔던 임차인이 가짜였더라고요. 그게 그냥 임대료만 그렇게 공사하는 척만 하고 공사를 안 하고 그게 계속 공실로 유지되다가 지금 이제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잘못 사면 큰일 난다.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업자인데 지금 옆 건물에 비즈니스 노래방은 그 건물에 부동산이 없어서 그 업자가 이제 직거래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신 분이 은퇴하고 이제 임대료 받으려고 샀는데
그 노래방이 잠깐 하고 계약 이제 종료하고 나가서 지금 공실인데 뭐 손실이 한 4, 5억 되는 것 같다고 자기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상가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대표 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요즘 사실 투자 환경 자체가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뭐 좀 전체적으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어느 정도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의견이 많은데 이 건물 투자가 아파트보다 좀 어떤 점에서 나은 게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이자 비용이 높아진 이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 건물 투자로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투자해놨는데 이자 비용이 높아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뭐 투자라는 것 자체가 100%는 없습니다. 예. 일단은 그거는 본인이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냐 그 차이거든요. 대부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파트 투자든 건물 투자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아파트 같은 거 투자를 했을 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아파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지금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투자에서는 돈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세금만 나오죠, 실제적으로. 근데 건물 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건물 투자할 때는 우리가 거의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당연히 이제 월세 받은 수익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우리가 생각하시는 뭐 아파트 따지면 역전세인 거죠. 건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내 월세보다 금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런 건물 투자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변수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신규로 지금 건물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리스크 룸을 꼭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리스크 룸이라는 거를 꼭 내 돈에서 만든다고 하면은 내 돈이 시드머니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부분들은 솔직히 뭐 금리를 예측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거고요, 솔직히. 근데 금리는 변동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금리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이제 꿀팁에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자기만의 금리를 딱 픽스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정을 4.5%로 금리를 설정해 놓으면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내가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 금리보다 낮게 형성이 되다 보면 저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유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룸을 꼭 만들어놔야 돼요.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상가 투자라든지 뭐 단 투자를 했을 때는 꼭 제가 가진 금액을 풀로 다 썼어요. 그게 레버리지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공실이라든지 그리고 뭐 또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건물의 자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다 보면 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한 투자가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건물 투자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하시면 절대 불안하지도 않고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것도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건물 투자하면 시세, 특히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유행했던 게 서울에 꼬마 빌딩 하나만 사면 크게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식이었는데 이제 건물을 좀 특이하게 좀 수익형 건물 투자를 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필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뭐 있나요? 일단은 수익형을 건물 투자가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서울 건물 투자 땅값이 비싼 건 차익형이다. 그리고 조금 땅값이 저렴한 거는 수익률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저는 생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건물 투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다 포함되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서 얻는 수익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뭐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든지 이런 디벨롭이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꼭 디벨롭을 안 하더라도 나는 그냥 현재 갖고 있는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익률은 나오지 않지만 근데 이 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그러면 다음 사람들이 그 디벨롭을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싸게 주고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익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건물 자체나 그 땅에 갖고 있는 잠재력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과거 이제 한 최근 2, 3년 전에 건물 시장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돈이 많이 올랐던 분들이 건물 시장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건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파트도 수요자가 많으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서 접근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내가 사면 오르겠지? 라고 딱 샀는데 그 건물의 잠재력은 솔직히 많이 없는 건물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 다시 매도하고 싶어도 이제는 약간 좀 매수 대기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좀 똑똑해졌어요. 이제 교육도 많이 들으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책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부분 꿀팁 그리고 어떻게 싸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좋은 건물을 사야 되는지 어떤 건물 사면 안 되는지 치밀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을 살 때 눈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건물을 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익형 단순하게 내가 건물을 사면 앉아서 돈을 버는구나. 내가 팔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그럴 만한 가치를 보는 눈은 뭐 아시다시피 뭐 책을 통해서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또 건물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과 또 이런 모임도 많이 자주 갔고요. 그래서 차익형이란 말은 사실상은 조금 오류가 좀 있는 부분인 거고, 예, 건물을 볼 때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건물이 주는 월세 수익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도 꼭 고민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고 구매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좀 책 내용 좀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꿀팁 말씀해 주신 꿀팁 부록 별책 부록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 다 내용 공개는 안 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두 분 뭐 전체적으로 이제 책 쓰시면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뭐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저의 뭐 일대기를 중점적으로 뭐 이렇게 책의 내용을 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왜 담았냐면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서도 저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없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건물 투자를 할 수 있고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물론 건물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뭐 요즘 헤드카피 많이 쓰는 것처럼 야 너도 건물 샀으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더라도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꼭 그 부분에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건물 투자를 하려면 그냥 쉽게 얻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중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파트 투자 쭉 휩쓸러 가고 이렇게 하는 투자는 아니에요. 건물 투자는요. 충분히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필요하고요. 본인이 공부를 했을 때 확신했으면 저는 과감하게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뭐 레버리지 개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풀 레버리지라는 개념 자체가 그 영끌,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리스크를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항상 그 레버리지 안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 비중을 줄여가지고 내가 힘들게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 레버리지로만 움직이면 너무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자산은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게 이 건물 투자이기 때문에 꼭 저희 책에서도 이 저자들이 이 짧은 페이지 안에서 모든 거를 좀 담아내려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조금 좀 쉽게끔 하려고 좀 노력한 것도 있거든요. 책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기회가 되면 오셔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릴 그런 여지도 있고요. 꼭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종수 소장님. 네, 저도 이게 그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한 좀 그 어렵다는 인식을 좀 깨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는데 저도 처음에는 진짜 뭐 친구들 만나면 맨날 뭐 재밌는 거 없냐, 재밌는 거 없어 이렇게 맨날 되게 의욕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제 주변 친구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걸 보고 저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 막상 이제 이걸 해보고 부딪혀 보니까 일단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그 뭐 첫 투자에서 좀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정말 삶이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얻는 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저는 정말 삶이 되게 예전에는 뭐 거의 어떻게 하면 회사 오래 다니까 뭐 노후 준비는 어떡하나 맨날 이런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아 내가 나중에 얼마나 더 발전해 있고 얼마나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약간 옛날에는 걱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 인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같이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한번 같이 해보자 얘기를 하면 다들 뭐 나는 지금 돈이 없다 뭐 바쁘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해서 아 그래도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이 부동산도 인생을 사는 데서 행복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썼고요. 그리고 뭐 저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평범한 그들이 어떻게 30대 건물주가 될 수 있었는가? 그 9분 중에 2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책을 실제로 보시면 나머지 7분들의 얘기도 하나하나 뜯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김태봉, 또 김종성 저자님 모시고 2분 모시고 건물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들어봤는데요. 한번 이번 기회에 책 보시면서 30대 건물주 할 수 있다. 네, 꿈을 꿔보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